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골목, 그곳엔 5월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좁은 골목길을 타고 흘러나왔죠.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런 오래된 동네에선 하수구 냄새쯤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냄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부패하는 듯한 역겨운 악취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어요. 2층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이건 보통 냄새가 아닌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눌러 경찰에 신고했어요. 오후 2시쯤 순찰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려 코를 찌푸리며 2층으로 올라갔죠. 한 명은 갓 발령받은 신참이었고 다른 한 명은 5년차 경력의 선배였어요. 선배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에 계세요?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허겁지겁 열쇠를 가지고 왔고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뒤로 물러섰어요. 냄새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거든요. 신참 경찰관은 참지 못하고 계단 쪽으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식탁 위엔 며칠 된 것 같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죠. 선배 경찰관이 손전등을 켜고 안쪽을 비췄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엔 낡은 냉장고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2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흰색 냉장고였죠. 냄새는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천천히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어요. 마스크를 2겹으로 겹쳐 쓰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냉장고 안에는 성인 남성의 시신이 구겨진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노인이었죠.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옷은 낡은 면 티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어요. 시신은 냉장고 안에 억지로 밀어넣은 듯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경찰관은 비명을 참으며 뒤로 물러났고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시신 발견,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30분도 안 되어 골목은 경찰 차량과 구급차로 가득 찼어요. 감식반이 도착하고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사진이 찍혔고 증거물이 수거되었죠. 냉장고 안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신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부검을 위해 시신을 꺼내는 데만 1시간이 걸렸죠. 신원 확인 결과 그는 김종현이라는 78세의 노인이었어요. 주민등록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왼쪽 다리를 절단했고 이등병으로 제대한 뒤 평생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왔던 분이었죠.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김씨 어르신 전쟁 때 다리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늘 씩씩하셨는데 아침마다 지팡이 짚고 산책 나가시곤 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철수 씨도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분이 캄보디아에서 오셨다던데 아버님 잘 모신다고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밥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사람들의 말 속엔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가득했죠. 아래층에 사는 대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며느리분 봤는데 평소랑 똑같았어요. 인사도 받으시고 설마 그때 이미 말을 잊지 못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소파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았고 장례비가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뒤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는 거예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편도 항공권이었죠. 집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캄보디아어로 미안해요, 아버님. 돈이 없어서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경찰은 즉시 국제공조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뉴스 속보로 전국에 타전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냉장고 방치 사건 붉은 글씨가 화면에 떴고 앵커의 목소리는 침통했어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엔 냉장고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김종현의 젊은 시절 군복 입은 사진이 함께 공개되었죠.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며느리는 당장 처벌해야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들의 공분은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뒤흔들 거라는 걸 말이죠.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그곳은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심장이었습니다. 새벽 6시 이미 불이 켜진 집무실에서 사성장군 장민주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58세,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의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와 작전 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아침 뉴스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안보 동향을 체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속보가 그녀의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국가유공자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장민주는 리모컨을 들어 볼륨을 높였어요. 화면엔 낡은 다세대 주택 사진과 함께 고인의 이름이 떴습니다. 김종현 6.25 전쟁 참전 용사 78세. 그 이름을 본 순간 장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갈색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김종현 상병님.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녀는 급히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검은색 표지의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6.25 전쟁 당시 젊은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서 손을 멈췄죠. 사진 속엔 3명의 군인이 서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 장철수 중이었고 오른쪽에 선 젊은 병사가 김종현이었습니다. 모두 20 남짓한 나이였고 얼굴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장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김종현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죠. 그 친구가 내 목숨을 구했단다. 포탄이 떨어질 때 나를 밀쳐내고 자기가 다리를 잃었지.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 아버지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민주야, 김종현을 꼭 찾아봐라. 내가 은혜를 갚지 못하고 가는 게 평생 한이다. 하지만 장민주는 바쁜 군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찾아볼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다고? 장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십 년간 국방을 지켜온 냉철한 장군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한 인간으로서 무너졌습니다. 전우의 시신이 냉장고 아니라니.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그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군복을 바르게 여미고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하라. 국방부 법무실장, 정훈실장, 그리고 헌병대장을 당장 불러들여. 30분 후 회의실엔 고위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장민주가 들어서자 전원이 차렷 자세로 격려했어요. 앉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스크린에 뉴스 화면이 떴고 김종현의 사진이 나타났죠. 장민주는 참석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셨습니까? 국가유공자가 냉장고에 방치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국군의 명예가, 대한민국의 품위가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법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장님, 이 사건은 경찰 관할입니다. 우리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장민주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이분은 국가유공자이고 군인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정훈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길 원합니다. 장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의 전우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다리를 잃으셨죠. 그런 분이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냉장고에 방치되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진심을 느꼈죠. 국방부 직속 특별조사팀을 구성합니다. 헌병대가 주축이 되고 법무실이 지원하십시오. 그리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도주한 며느리를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장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손을 떨며 말했어요. 그의 명예를 되찾는다. 이건 군인의 일이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격려했습니다. 충성. 우렁찬 구호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장민주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장민주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김종현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창밖으론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70년 전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가 상관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희생하던 그날, 그 순간 말이죠. 한 달 후 태평양 한가운데를 떠다니던 원양어선 청해오가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갑판 위엔 거친 바다와 싸우며 석 달을 보낸 선원들이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 김도윤은 난간에 기대어 육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6살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 바다 내음이 몸에 배어있는 남자였죠.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켜자 미확인 전화가 50통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상하네.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도윤 씨, 안산경찰서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도 경찰서였고 세 번째는 구청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네 번째 메시지를 들었어요. 도윤아, 나 박순자 아줌마야. 큰일 났다. 내 아버지가.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김도윤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선원들의 하선 절차가 먼저였기에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옥 같았죠. 오후 4시 겨우 부두를 빠져나온 김도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안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급하다고 말했지만 일요일 오후 도로는 막혔어요. 차 안에서 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하자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김도윤 씨 맞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죠. 무슨 일인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김도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형사는 직접 와서 들으셔야 합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2시간 만에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좁은 골목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고 순찰차가 여전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가방을 내팽개치고 뛰어갔어요. 여긴 출입금지입니다. 경찰관이 막아섰죠. 저 집이 제 집입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찰관은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를 불렀고 곧 양복 입은 형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박재홍 형사였어요. 김도윤 씨입니까? 네, 그런데 아버지는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박재홍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2 사람은 통제선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고 감식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김도윤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병원입니까? 형사는 그를 소파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 씨, 댁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김도윤은 멍하니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1달 전쯤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형사가 말을 이었어요. 부인께서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셨습니다. 냉장고요? 김도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냉장고라니 그게 무슨... 목소리가 떨렸죠. 형사는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던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영안실로 옮겨졌고요. 김도윤은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가 있던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물기만 남아 있었죠.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나갔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사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김도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달 전 내가 배를 탈 때, 그럼 그때 이미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출항하기 전날 아버지와 통화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윤아, 조심해서 다녀와라. 아빠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니. 소파는, 제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김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1달 전에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직후로 보입니다. 캄보디아로? 왜요?
그건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장례비 때문에. 형사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김도윤은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아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냉장고에 넣고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장교였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경례를 하며 말했죠. 김도윤 씨, 국방부 특별조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도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어요. 국방부요? 네, 고인께서 국가유공자이시기에 국방부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도윤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아버지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걸, 다리를 잃으면서까지 나라를 지켰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니.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섰습니다. 제 아내를 찾아주십시오. 꼭 찾아서 데려와 주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날 밤 김도윤은 형사와 장교의 안내로 합참 본부를 찾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장민주 의장은 여전히 집무실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서자 장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김도윤 씨, 늦은 시간에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했어요. 김도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꼭 찾아주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민주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전우의 아들은 군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녀의 눈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아버님은 제 아버지의 전우셨습니다. 목숨의 은인이셨고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장민주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캄보디아 푸놈펜의 좁은 하숙방에서 소파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2살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방은 3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고 낡은 선풍기 하나가 더운 공기를 헛되이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 밖으론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소파는 침대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3살배기 아들 민수의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수야, 엄마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지금 한국의 어린이집에 맡겨져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가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이후론 소식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고향 친구 소피아였습니다. 소파, 괜찮아? 밥은 먹었어?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소파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소파, 너도 어쩔 수 없었잖아. 돈이 없었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님을. 소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한 달 전 그날이 생생했어요. 아침 6시 시아버지를 깨우러 갔을 때였죠. 방문을 열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아버님,
아버님, 흔들어 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요원이 와서 확인했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몇 시간 전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파는 주저앉고 말았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하자 잔액은 17만 원뿐이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배를 타고 나가 연락도 안 되었고 친척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최소 비용이 300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300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소파는 절망했어요. 구청에도 전화했지만 가족이 처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뿐이었죠. 이틀 동안 소파는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거절당했어요.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사정이 어렵다며 미안하다고만 했죠. 시신은 그 사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소파는 미친 듯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해? 그때 문득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안 돼.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파는 시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로 옮겼어요. 작은 체구에 한쪽 다리가 없어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는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는 순간 소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지만 눈물로도 죄책감은 씻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소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아버님의 흔적이 보였고 냉장고를 볼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여권과 최소한의 짐만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편도 항공권을 끊었죠. 푸놈펜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게 거짓말인 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하루 품삯은 겨우 5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소파, SNS에 사진 좀 올려봐. 한국 사람들이 내가 잘 지내는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혹시 모르잖아. 내가 도망친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고. 소파는 고민했지만 결국 친구의 말을 따랐어요. 관광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앞에서, 강변 카페에서, 재래시장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행복해요. 캄보디아 돌아왔어요. 고향 공기가 정말 좋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행복하지도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사진이 올라간 지 이틀 후 푸놈펜 한인교민의 사무실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대한민국 국방부였어요. 소파라는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 용의자로 즉시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민회장 박성호는 그 이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죠. 첨부된 사진 속 여성이 며칠 전 SNS에서 본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영사님, 긴급 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찾는 용의자가 푸놈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의 영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캄보디아 외무부의 협조 요청이 들어갔고 현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어요. 소파의 SNS 게시물을 역추적하자 위치 정보가 나왔습니다. 푸놈펜 남부 빈민가의 한 하숙집이었죠. 그 시각 서울 용산의 합참 본부에선
장민주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푸놈펜 시내 하숙집으로 보입니다. 참모가 말했어요. 장민주는 모니터에 뜬 지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외교부와 협조하여 즉시 체포 절차를 밟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그녀를 찾는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소파는 그날 밤 불안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나와 그녀를 바라보는 꿈이었죠. 소파야, 왜 그랬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파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곧 문을 두드릴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후 푸놈펜 한국 대사관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장민주 합참의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도착한 것이었어요. 사성 장군이 직접 움직인다는 소식에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죠. 회의 테이블 주위엔 한국 대사, 영사, 국방부 파견 장교들, 그리고 통역자원봉사자 한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28세의 젊은 여성으로 푸놈펜에서 3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장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십시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영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용의자 소파의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푸놈펜 남부 뚫꼭 지역의 한 하숙집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민주가 물었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죠. 장민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국민 보호라.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겁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선 자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함부로 넘길 수 없다는 거죠. 영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장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오토바이와 차들로 붐볐고 더운 열기가 창문을 통해 느껴졌죠. 외교적 압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군요. 장민주가 말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푸놈펜 시내 지도에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소파가 있는 하숙집의 위치였죠. 한소라 씨, 장민주가 불렀습니다. 한소라가 긴장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네, 의장님. 현지 사정을 잘 아십니까? 네, 3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습니다. 직접 그 하숙집에 가서 소파를 만나주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장민주를 바라봤어요. 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민간인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그녀가 도망칠 겁니다. 비공식적인 접촉이 필요해요. 장민주가 한소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물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유공자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한소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녀도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죠. 냉장고에 시신을 넣고 도망친 며느리. 처음엔 분노했지만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빈곤의 무게를 알게 된 후론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녀도 어쩔 수 없었을까?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한소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소라는 택시를 타고 뚫꼭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시내에서 30분 거리였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어요.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래가 즐비하게 널려 있는 옥상들. 가난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택시가 멈춘 곳은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금이 간 계단, 녹슨 철문. 한소라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끝방, 203호. 한소라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죠. 한소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조금 열렸어요. 경계하는 눈빛의 여성이 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소파였어요. 누구세요? 캄보디아어로 물었습니다. 한소라도 캄보디아어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한소라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소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에서요? 왜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소라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소파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어요.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소파는 바닥에 앉으라고 손짓했죠. 한소라는 그 옆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벽엔 아이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한소라가 물었어요. 소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민수예요. 3살. 보고 싶으시겠어요? 매일 밤 꿈에 봐요. 한소라는 소파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이 사람도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한소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소파 씨, 한국 상황 알고 계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파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아요. 뉴스 봤어요. 다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한소라의 질문에 소파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정말 한 푼도 없었어요. 장례식장에 전화했더니 300만 원이래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해요? 남편은 배 타고 나갔고 아는 사람도 없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했어요. 구청에 전화했더니 가족이 알아서 하래요. 경찰한테도 물어봤는데 장례는 가족 책임이래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소파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하지만 진짜 방법이 없었어요. 냄새나기 시작했고 이웃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동정도, 안타까움도 뒤섞인 감정이었죠. 소파 씨,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소파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가요. 가면 감옥 갈 거예요. 그럼 민수는 어떡해요? 아빠도 일하러 가고. 하지만 이렇게 숨어 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엔 잡힐 거예요. 그때 가면 더 안 좋아질 거고요. 한소라의 말에 소파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한소라는 대사관으로 돌아와 장민주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장님 만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한소라가 말했어요. 장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자수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직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장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우의 시신이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그건 이미 국격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법은 지켜져야 해요. 그날 밤 장민주는 서울의 청와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받았어요. 의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국가유공자 사건 관련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께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죠. 이틀 후 청와대에서 캄보디아 대사를 초청했고 외교적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캄보디아 국방부와 직접 채널을 열었어요. 사흘 후 캄보디아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단 절차는 우리 법을 따라야 합니다. 장민주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른 아침 푸놈펜 경찰청 앞엔 한국 대사관 차량과 캄보디아 경찰차 서너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장민주는 방탄조끼를 입은 채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옆자리엔 한소라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긴장되시죠? 장민주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이런 일은. 한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캄보디아 경찰 지휘관이 차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크메르어로 말했고 한소라가 통역했어요. 차량 행렬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조용했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뚫곡 지역까지는 40분이 걸렸어요. 차창 밖으로 점점 낙후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숙집 앞에 도착하자 경찰들이 재빠르게 건물을 포위했어요. 계단을 막고 뒷문을 차단했습니다. 지휘관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4명의 경찰관이 계단을 올라갔죠. 장민주와 한소라도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203호 앞에서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당황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겠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소리쳤죠. 10초가 지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경찰관 한 명이 문을 발로 찼어요. 쾅! 낡은 문은 한 번에 부서졌습니다. 방 안엔 소파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캄보디아어로 소리쳤죠. 경찰관 2명이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소파, 당신은 체포되었습니다. 시신 유기 및 출국금지 위반 혐의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파는 저항했어요. 아니에요. 저 안 해요. 못 가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죠. 그 순간 소파는 장민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군복을 입은 여성 장군. 소파는 그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그 눈빛에서 단호함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소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소라가 통역했습니다. 장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며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은 국가유공자의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위해 싸우셨고 다리를 잃으셨어요. 그런 분을 냉장고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파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가난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장민주의 말은 단호했어요. 당신에겐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경찰에, 어디든. 하지만 당신은 도망쳤어요. 그것도 시신을 냉장고에 넣고서. 소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낄 뿐이었죠. 경찰관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시죠. 소파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이웃들이 문틈으로 구경하고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소파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차문이 닫혔어요. 창문 너머로 장민주를 바라보는 소파의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장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끝났습니다, 의장님.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장민주가 대답했죠. 사흘 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별수송기가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화물칸에서 내려온 건 검은색 관이었습니다. 김종연의 유해였죠. 국방부는 그의 유해를 특별수송기로 운구하기로 결정했어요. 국가유공자로서 마땅한 예우였습니다. 관 위엔 태극기가 덮여 있었고 양옆으로 의장대가 도열했어요. 장민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관이 내려오자 그녀는 경례를 올렸어요. 오른손이 이마에 닿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돌아오셨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김도윤도 그 옆에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관은 연구차에 실렸고 차량 행렬이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시민들이 길가에 서서 묵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태극기를 흔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뉴스를 통해 이 사건을 알게 된 국민들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오십니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서울 국방부 청사 앞 광장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회 회원들, 유가족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었죠. 연구차가 도착하자 모두가 일어서서 경례를 했어요. 관은 천천히 내려졌고 의장대가 양옆을 호위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와 헌화했고 장민주도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렸어요. 아버님, 이제 조국이 당신을 기억합니다. 장민주가 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김도윤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흐느끼는 소리가 광장을 채웠죠. 참전용사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관 앞으로 걸어왔어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전우여, 잘 돌아왔네. 수고했네. 떨리는 손으로 관을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김종연의 영정사진이 국방부 대강당에 모셔졌습니다. 국장금 예우로 장례가 치러지기로 결정되었죠. 조문객들이 밤새 이어졌어요. 군인들, 공무원들, 시민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습니다. 분향소 앞엔 꽃다발이 산처럼 쌓였고 추모 메시지가 빼곡히 적힌 노트가 놓였어요.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복을 빕니다. 너무 늦게 알아뵈어 죄송합니다. 메시지들은 애도와 감사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민주는 밤늦게까지 분향소를 지켰어요. 영정사진 속 젊은 김종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습니다. 아버님을 모셔왔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차는 서울현충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 공군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추모했어요. 도로 양편엔 시민들이 늘어서서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엄마, 휠체어를 탄 노인, 교복을 입은 학생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나라를 지킨 영웅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현충원 입구에서 30일 발의 조총이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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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관은 천천히 묘지로 옮겨졌고 흙이 덮였습니다. 김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장민주도 그 옆에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 새들이 울었어요. 조국은 그렇게 늦었지만 영웅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오늘은 소파의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기립하는 외침과 함께 재판장이 입장했어요. 3인 합의부였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소파가 앉았어요. 수의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손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눈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죠. 방청석 맨 앞줄엔 김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죠. 그 옆엔 장민주도 앉아 있었어요. 군복 대신 정장을 입은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피고인 소파, 당신은 시신 유기, 존엄훼손, 그리고 출국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통역사가 크메르어로 질문을 전달했고 소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크게 말하십시오. 네, 인정합니다. 소파가 울먹이며 소리쳤죠.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13일 시아버지 김종현이 자연사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신을 가정용 냉장고에 보관하며 영하 15도로 냉동시켰고 한 달 후 캄보디아로 불법 출국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시신 유기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정숙해졌습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피해자 김종현은 6.25 전쟁 참전 용사이자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분은 전투 중 다리를 잃으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문을 열었죠.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이주 여성입니다. 한국어도 서툴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통장 잔액은 17만 원뿐이었어요. 장례 비용은 최소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원양 어선을 타고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변호인은 자료를 제출하며 이어갔어요. 피고인은 구청과 경찰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죠. 그녀는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악의가 아니라
빈곤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녀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피해자라고요? 진짜 피해자는 냉장고에 갇힌 채 존엄을 잃은 김종현 어르신입니다. 빈곤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시신을 냉장고에 넣습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고 재판장이 다시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소파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눈들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증오, 분노, 경멸. 그 시선들이 칼날처럼 꽂혔죠. 김도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눈엔 더 이상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적이만 있었죠. 소파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소파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서서 준비했죠. 소파는 크메르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께, 남편에게, 아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버님이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한국말도 가르쳐 주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셨죠. 소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막막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죠. 저도 그분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소파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통역사도 눈시울을 붉히며 통역을 멈췄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소파를 바라봤어요. 장민주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가난이 인간의 도리를 묻어서는 안 돼.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 범죄입니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구형은 징역 7년입니다. 방청석에서 동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있고 고국에서도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기회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가 내려쳤고 소파는 다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소파 씨, 후회하십니까?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소파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주 후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또다시 만원이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소파는 시신 유기 및 존엄 훼손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소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행유예는 없다. 즉시 수감한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떨어졌습니다. 소파는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김도윤과 마주쳤습니다.
소파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 민수 잘 부탁해. 하지만 김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다시는 아들을 입에 담지 마.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소파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장민주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일까, 복수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전우의 명예는 지켜졌다는 것.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이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현충원엔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묘역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장민주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현충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옆엔 김도윤이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도 꽃다발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묘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갈길을 밟는 발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죠. 사방은 조용했고 새들의 지저귐만이 들렸어요. 10분쯤 걸었을까 김종현의 묘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김종현,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6.25 전쟁 참전용사, 1947년생 2024년 졸. 묘비 앞엔 이미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전용사회에서 바친 화환, 국방부에서 보낸 헌화, 그리고 이름 모를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들.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주변 잔디도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국가가 약속한 대로 영웅은 이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민주는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묵념했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선에 섰던 젊은 김종현의 모습도요.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님을 잘 모셨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죠. 바람이 불어와 군복깃을 스쳤고 벚꽃잎 몇 개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김도윤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늦게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배를 타지 말고 아버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말이 이어졌죠. 그는 이마를 묘비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장민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도윤 씨,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위로의 말이었지만 김도윤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아버지 혼자 돌아가시고 그것도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햇살이 비치고 새들이 날아다녔죠. 평화로운 봄날이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장민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며 말했어요. 도윤 씨,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요? 김도윤도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 엄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살짜리 아이한테 엄마가 감옥에 갔다고, 할아버지를 냉장고에 넣었다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장민주가 말했어요.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증오나 원망이 아니라요. 민수가 크면 그때 천천히 알려주세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김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용서요? 전 아직,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그게 아버님이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김도윤은 대답 대신 다시 묘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미움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쓴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전 아직 그게 안 돼요. 소파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장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견디세요. 아버님을 위해서,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 그녀는 다시 묘비를 향해 경례를 올렸어요. 오른손이 이마에 닿았고 등은 곧게 펴졌습니다. 전우의 영혼은 냉장고가 아니라 이 나라의 심장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충원 어딘가에서 또 다른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애국가 멜로디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죠. 장민주와 김도윤은 그 방향을 바라봤어요. 또 한 명의 영웅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김도윤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의장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그냥 잊혀졌을 거예요. 냉장고 속 시신으로만 기억되었을 테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국가가 인정한 참전 용사로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였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라를 지킨 분들을 기억하는 것,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묵념했어요.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꽃잎들은 묘비 위에, 잔디 위에,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 같았죠. 김종현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고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현충원을 나서는 길, 김도윤이 물었어요. 소파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장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거예요. 7년은 긴 시간이죠. 하지만 그것도 그녀가 선택한 길입니다. 민수가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럼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에겐 엄마가 필요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엄마니까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장민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윤 씨, 앞을 보고 사세요.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민수를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윤이 경례를 올렸고 장민주도 답례했어요. 두 대의 차가 각자의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장민주의 차가 현충원을 빠져나가며 그녀는 백미러로 묘역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수많은 묘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름도 계급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이 나라를 위해 싸웠고 희생했다는 것. 조국은 당신들을 기억합니다. 장민주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차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봄은 왔고 생명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죽음 뒤에 오는 부활, 슬픔 뒤에 오는 평화.
김종현은 이제 영원히 조국의 품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푸른 잔디가 덮인 현충원 언덕 위에서 말이죠. 저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빨강, 파랑, 흰색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아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었죠. 그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장민주는 차창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벚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아버님, 부디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